예, 반갑습니다. 수요일엔 마수혈전 토마토 투자 자문팀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박준현 운영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진호 운영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3월달 시장이 한 3일 정도 지났죠. 지난 시간에 3월달 시장을 얼핏 좀 전망을 한 것 같은데 거의 명준호 운영위나 저나 시장이 거의 비슷했었어요. 예. 종합 지수가 갈 건데 많이는 못 갈 거다. 2030, 40 정도? 뭐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전망 똑같습니까? 예, 지수에 있어서는 뭐 지난달 전망, 이번 달 전망 계속 변함없이 똑같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설이 지나면은 일단 한 1990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1990선에 도달하면 5 내지 7거래일 정도는 좀 뭐랄까 갇히는 구간, 등락 구간에 놓인 이후에 지수가 이제 또 2028, 2035건까지 밀고 올라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이제 5거래일이 지났습니다. 1990 딱 도달하니까 신기하게도 지수는 갇히죠. 갇히는 양상들이 5일 동안 전개가 됐는데 뭐 7거래일이라면 이번 주 금요일 정도인데요. 제 생각엔 이번 주 금요일 내지는 다음 주 주 초반 요 흐름에서 이제 2000을 좀 안착하는 양상, 그런 가운데 다음 주 2028, 35 정도까지는 또 밀고 가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봅니다. 예, 뭐 지난주였죠. 2000포인트 뭐 돌파 가능하냐 그러면서 시장 저랑 명준호 운영이랑 3월달 시장 뭐 대충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저랑 명준호 운영이랑 시장이 가기는 갈 건데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될 거고 지수 상승이 크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쪽에 현재 또 그 쪽으로 함께 또 여전히 우리 명준호 운영도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최근에 나왔던 우리나라 1월달 그 경제 동향, 산업 동향 자체가 상당히 많이 부진하게 좀 나왔고 또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를 좀 따라가는 쪽이기 때문에 또 해외 증시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앞서가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더디게 경기라든가 국내 기업들 실적이라든가 해외 증시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두를 필요가 없는 장이라고 봅니다. 급하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 따라 사기보다는 조정 구간에 매수를 하는 그런 어떤 매매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온 마수 혈전 오늘의 주제가 뭔지 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자동차 업종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귀가 솔깃한 주제네요. 자, 자동차주 재시동 걸 날은 언제쯤? 그런 주제가 선정이 됐네요. 자동차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답답하시죠? 어제 시동이 잠깐 걸렸다가 턱 꺼져 버렸어요. 오늘요. 꺼졌습니다. 오늘 일부 부품 종목들은 올랐는데 하여튼 뭐 주제에서 나타났듯이 언제쯤 자동차 종목들 시동이 걸리면서 좀 달릴 수가 있을지. 예, 자, 오늘의 주제 우리 한마디로 우리 명준호 운영님 언제쯤 시동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시 꺼졌는데. 저는 좀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쯤, 초가을 정도가 될 때 그때 시동을 걸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봅니다. 그때가 더 가능성입니까? 예, 그때도 가능성이죠. 살펴볼 거 살펴보고.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일단은 저는 일단 한마디로 저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쪽입니다. 일단은 저는 뭐 하반기 9월 달보다는 최소한 1분기 실적을 좀 확인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따 좀 점검이 좀 가능할 것 같고 그에 따른 뭐 대응 전략까지 좀 수립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자, 명준호 운영님. 예. 그 자동차 종목들 우리 명준호 운영님이 이제 책도 썼지 않습니까? 길목 이론. 그렇죠. 예. 길목 이론이 대체적으로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길목 지키기 해서 그렇죠. 안전하게 확인하고 사서 수익을 내는 그런 어떤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예. 한마디로. 예. 그러면 자동차 종목들 실적 뭐 펀드멘탈상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거고 주가 자체도 바닥권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론에 따지면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길목 이론에 따지면 최근에도 가끔씩 뭐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은요. 일봉상에서는 뭐 매수 시점이다,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반등을 주긴 줍니다. 한 5%, 7% 정도 좀 반등을 줬다가 빠졌다는데 중요한 건 좀 중장기적인 추세죠. 주봉이나 월봉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얘기들이 그래도 길목 신호에 RSI나 MACD 오실레이터 뭐 거래량에 있어서 이제 바닥이고 추세가 강하게 뻗어 나갈 수 있다는 신호들을 줘야 되는데 그런 양상들은 계속 안 주죠. 오히려 작년도 한 여름 지나고 한 9월 달 정도인가요? 좀 급락에 대한 신호들 주고선 급락도 한번 또 맞았었고 최근도 이제 한 10월 달, 9월 달, 10월 달 급락을 맞고선 좀 가격 메리트가 좀 생기긴 했다고 해도 여전히 즉시적으로 이제 추세적인 대상성이 나타날 거다 그런 얘기들을 안 해주고 있고요. 월봉이나 좀 중기 차트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한 8월 달 말, 9월 달 초 이런 시점이 좀 추세적으로 그래도 단 30%, 40%라도 밀고 올라가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그때 가서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아직 멀었죠. 한 8월 달 정도 가갖고 추세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고 그 전까지는 계속 트레이딩이죠. 예, 오히려 좀 내려오면 사고 좀 거래량 떨어지면 사고 또 길목 신호 나오면 사고 그 정도 될 수는 있겠는데 매매는 저도 뭐 자동차주 매매를 아예 안 한 지가 지금 한 6달 정도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가 좀 매수 신호 좀 단기적으로 사면 한 7%라도 먹는 자리다 하고 줄 때는 여타 섹터죠. 뭐 건설이 됐든 뭐 정유가 됐든 이런 친구들은 뭐 단기적으로 20%, 40%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신호들을 주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어떤 종목에 있어서 꼭 이 수익을 줄 수 있는 자리, 안전하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자리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그 시점에 다른 친구가 똑같은 안전한 똑같은 확률을 갖고서는 오히려 기대값을 훨씬 높게 준다면은 다른 친구를 사야 되는데 그런 면 때문에 자동차주가 계속 저의 매매에 있어서는 소외되지 않고 있나 그렇게 지금 봅니다. 예, 우리 길목 이론에서도 우리 명준호 형님이 뭐 자동차 업종을 매매를 좀 안 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자동차 업종 매매 안 한 지가 저도 한 7, 8개월 작년 8월 달 이후에 안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전에는 뭐 자동차 부품 업종 위주로 해서 뭐 매매를 좀 많이 했었는데 부품 업종들이 실적 완성차라도 실적이 좀 꺾이면서 거의 뭐 전혀 매매를 안 했고 한 번도 뭐 방송이라든가 실전에서도 매매를 안 하고 있는 쪽이고 공개 방송에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가급적 부품 업종 중심으로 매매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쪽인데 저도 아직까지 자동차 업종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도 저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도 좀 여전히 자동차 업종이 좀 살아나야지 주시장도 살아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최근에 자동차 업종의 주가 흐름 좀 우리 명준호 형님이 좀 짚어주시죠. 네, 자동차 업종의 흐름들 본다면은 뭐 국내 자동차주들이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이제 말 그리고 뭐 올해 있어서도 계속 좀 약한 기운들 나타나고 있는데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주가 흐름이 비교적 좀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도 글로벌 업체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뭐 이렇게 판도 놓고 본다면은 뭐 독일 차죠 일단 좀 고급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다임러나 BMW 등등이 갖고 독일 업체들 하나의 부류들이 또 될 수가 있고요. 또 뭐 미국 업체 좀 싼 가격 그러나 그렇게 또 고급 차종이라고 보기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뭐 포드나 GM 등등의 또 미국 자동차 업계에 좀 있고요. 최근에는 좀 프랑스 차들 프랑스의 뭐 푸조나 또 르노 이런 쪽들이 또 하나의 무리를 또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역시 좀 중가 내지는 중저가에 있어서는 한국이냐 일본이냐 이런 것들이 글로벌 소비자의 전반적인 선택이 되겠는데요. 최근 보면 글로벌 경쟁업체 뭐 특히 뭐 일본이나 또 저쪽 유럽 쪽, 좀 독일 쪽 이런 차종들은 상당히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은 한편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비교적 좀 답보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 한국의 자동차들이 좀 약한 그런 편인데요. 현재 보면 이런 원인들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될까? 단적으로는 역시 MS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계가 점진적으로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 중에서 상당히 MS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는 면들이 결국은 일본 차 그리고 또 프랑스 차 그리고 고급 차종에서는 역시 뭐 독일 3사 이런 데가 완연하게 좀 치고 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 고급 차종이나 아니면 중저가 차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MS가 좀 떨어진 면들이 좀 부진한 원인들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료화면 도표를 한 번씩 쭉 보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 일단 주요 글로벌 업체들의 연간 판매 대수와 그리고 연간 판매 대수의 증가율 차원에서 보면 뭐 중간 정도는 하고 있죠. 일단 파란색 라인이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가 되겠는데 기아차는 좀 부진한 쪽에 속해 있고 현대차는 한 중위권 정도는 지금 속해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보면 가장 지금 작년도 연간 판매 대수가
크게 늘어나고 증가율도 높은 회사들 보면은 뭐 도요타나 폭스바겐 이런 쪽들이 되겠고 또 증가율 측면에 있어서는 닛산이나 다임러, BMW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업계는 거의 10년 이상의 긴 불황을 겪었죠. 지금 2000년대 넘어와서 재작년까지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엔화 가치가 좀 정상화가 되기 이전까지 뭐 기업, 제조업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엔화가 초강세 국면을 보였던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 초반까지는 계속 밀리다가 최근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정상화 차지하게 되니까 즉시 치고 나오는 경향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결국 한국과 일본 그리고 프랑스 업체 이 정도가 좀 중형 차종 내지는 뭐 중저가 차종에 있어서 같은 경쟁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본이 치고 나오는 부분들이 결국 우리 한국의 현대차나 기아차의 점유율을 상당히 좀 부진하게 만들고 있는 요인들이 되겠고요. 작년도도 판매 대수 증가율이나 판매 대수에 있어서는 역시 저 독일 뭐 BMW나 다임러 내지는 폴크스바겐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요 고급 차종 이런 쪽들이 증가율이 높았고 특히 중가 내지는 중저가에 있어서는 닛산이나 도요타 이런 쪽들이 좀 치고 나온 특징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영업이익률 추이 다음 차트를 지금 보면요. 다음 차트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업체들 있어서는 그 연간 영업이익률 수준은 현대는 비교적 상위권이긴 합니다. 한 8% 정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아는 한 중위권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 영업이익률의 추이 재작년 이후에 작년도 영업이익률의 이 감소세는 상당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거의 최하위권 정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금 뭐 GM은 그거보다 더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최하위권 이 부분들이 주가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들을 주고 있다고 보이고요. 영업이익률에 있어서는 작년도 좀 역시 강세였던 쪽들 본다면은 BMW나 도요타 그리고 특히 지금 영업이익률의 변화, 작년도에 영업이익률이 크게 높아진 쪽은 프랑스 자동차 회사들이 좀 많이 있죠. 르노나 그리고 푸조 이런 쪽들이 가장 높게 지금 영업이익률을 치고 나가고 있는 회사들이 되겠고 뭐 닛산이나 다임러, BMW, 도요타 이런 쪽들이 영업이익률이 늘어난 축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도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별 그리고 특성화별로 나눠서 지금 주가를 보면요.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 주가 흐름들 대표적인 지금 뭐 포드나 GM 보겠는데요. 이게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의 나름대로 주가의 지금 패턴들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2013년에서 2014년 2년 동안 포드 주가가 계속 갇혀 있죠.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갇혀 있는 양상, GM도 계속 갇혀 있는 양상. 미국이 그래도 장이 좋다 보니까 유동성 효과로 지수가 좋다 보니까 그래도 유지 정도는 하고 있죠. 반면에 유지 이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은 역시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이익률이 떨어지는 면들 때문에 장은 좋아서 그래도 버티고 있는 형국들은 되고요. 반면 다음 표를 지금 보면 도요타나 닛산,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 보면 뚫고 넘어가고 있죠. 2013년도 이후에 보면 작년도 한 여름 정도를 필두로 강력하게 주가가 지금 밀고 올라가는 양상들이 도요타나 닛산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 자동차 업계에 있어서는 환율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특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들이 2000년대 내내 그리고 2010년대 초반까지 나타났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완전히 제압해버리지 못하니까 그 도요타나 닛산 이런 회사들이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주가도 크게 치고 올라가고 점유율도 크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면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면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 또 이제 독일 쪽 좀 고급 차종들 보면 BMW나 다임러 주가 흐름들 보면 이쪽도 상당히 지금 강하죠. 작년도 여름 이후로 본다면 특히 올 연말 그 BMW 같은 경우에도 주가 수준이 거의 한 단기적으로 한 30% 정도 2개월 동안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다임러 쪽도 연말 연초 흐름에서 30%대 가까이 급등하는 지금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좀 특색이 있는 게 사실 뭐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들은 그렇게 뭐 우리가 살펴볼 일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별 인기가 없고 크게 의미가 없는 양상들이었는데 뭐 작년도 보면은 상당히 프랑스 쪽 계열들의 자동차 회사들이 영업이익률도 갑자기 높아지고 시장 점유율도 크게 높아지죠. 근데 이쪽은 주로 중저가 내지는 중가 정도 우리의 뭐 현대차, 기아차의 수출 시장에서의 딱 캐파를 뺏어가는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부정적인 면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예, 지금 푸조 쪽 보면 2013년도 여름부터 2014년 여름까지 상당히 좀 박스에 갇혀 있다가 역시 작년도 연말부터 큰 폭으로 주가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죠. 무려 단기적인 상승률이 한 40%대 지금 되고 있고요. 르노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한 3개월 동안에 주가 상승률이 무려 한 50%에 육박할 정도로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들이 상당히 치고 나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차 그룹의 합산 주가 차트를 보면은 역시 약하죠. 13년도, 11년도 뭐 증시 폭락 흐름 이후에 본다면은 한 2014년도 작년도 여름까지는 그래도 박스권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양상들을 보였지만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상당히 주가가 약하게 빠진 이후에도 반등을 탄력적으로 못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뭐 역시 점유율 측면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 이런 면들에서 지금 볼 수가 있다 봅니다. 프랑스 업체가 사실 별 그렇게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치고 올라가는 면들이 또 현대기아차한테는 독이 되고 있고 또 환율의 안정화 속에서 일본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는 면들이 역시 캐파를 잡아먹는 역할 이래서 상당히 좀 부진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글로벌 업체들의 주가의 또 상대적 강세 그 요인과 이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어떤 부진 요인들을 대체적으로 주가 흐름을 통해서 좀 짚어주셨네요. 일단 좀 주목되는 걸 피하고 일단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만큼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부진하냐면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은 연초 대비해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완성차, 즉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제외하고 평균 7% 빠졌습니다. 작년 연말 주가 대비해서 현대차, 기아차 평균 주가 기아차가 한 10.6% 빠졌고 현대차 3.3% 빠졌고 근데 동기간 코스피는 코스피는 7%가 아니고 4%네요. 4%가 상승했습니다. 즉 코스피 지수는 4% 상승했었는데 연초 대비해서 완성차는 거의 7% 정도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 2014년도 현대차, 기아차가 고점이 형성될 때가 거의 8월 달이었습니다. 현대차 그 당시 24만 7천 원이었었는데 기아차가 6만 3천 원이었었어요. 그 고점 대비해서 본다 하니까 두 종목 평균이 약 30% 빠졌네요. 그 당시 저점이 현대차, 기아차 고점이 형성될 때가 종합주가지수가 2,100포인트 정도 전후였었으니까 즉 종합주가지수는 5%밖에 안 빠졌는데 고점 대비해서 현대차, 기아차는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빠졌으니까 자동차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얼마만큼 고생하고 있는지를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종목들 제가 작년 연말 대비해서 하락률을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 기아차가 가장 많이 빠졌고 10.6% 빠졌고 그 다음에 부품 종목 중에서는 오히려 현대모비스는 7.6%가 좀 상승을 했어요. 반면에 이제 현대이화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거의 18.5% 좀 빠졌고 여타 나머지 성우하이텍이라든가 한일이화라든가 SL라든가 자동차 부품 종목들은 그래도 작년 연말 대비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국내 자동차 업종들이 종합주가지수가 부진한 이유 자체는 조금 전에 해외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국내 시장 강세품 자체는 약세를 보인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국내 쪽이니까 국내 쪽에서는 최근에 내수 판매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2월달 같은 경우도 10% 넘게 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시장이 그래도 수출 쪽에서는 그래도 판매량이 증가가 좀 되고 있는데 판매량이 증가 좀 되고 있지만은 그 상대 국가의 어떤 상승률, 증가율로 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현대차, 기아차가 약 7% 정도 증가가 됐는데 2월 달에 판매량 미국 시장이 본다 하면 도요타 자동차는 13.3% 증가했어요. 즉 여타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비해서 증가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명준호 운영력이 얘기했듯이 점유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2011년도에 현대 기아자동차가 미국 쪽에서 점유율이 8.9까지 올라갔는데 점유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현재 지금 점유율이 지난 1월 달에 7.2에서 그다음에 2월 달에 약간 7.7% 정도로 올라가 있는데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문제는 일단은 성장성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캐파에 대한 증설이 없다 보니까 물론 이제 16년도, 17년도에 현대차가 중국에서 4공장, 5공장이 설립이 좀 되고, 그 다음에 기아차가 3공장이 설립이 되니까, 향후에 2년, 3년 이후의 문제라는 거죠. 당장 올해와 내년도에
캐파 증설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현대차, 기아차가 올해 기대할 수 있는 쪽이 브라질하고 러시아 쪽인데 그쪽이 지금 금융 위기 때문에 환율 약세 때문에 올해 전망치 자체가 안 좋거든요. 그렇던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현대 기아 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진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어떤 자동차 관련 종목들 나중에 그래도 언제쯤 올라가고 전략 어떻게 될지 나중에 좀 짚어보도록 할 거고. 자, 그 전에 한번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네바에서 지금 모터쇼가 있죠. 예. 모터쇼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네바 모터쇼는 좀 그래도 좀 알려진 모터쇼예요. 글로벌 업체들이 다 참석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뭐 주목할 부분이 좀 있을까요? 뭐 특별한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뭐 특별한 게 그렇게 많이 지금 나오진 않고 있는데 역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미래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되겠는데 미래에 대한 화두 중에는 역시 스마트카, 스마트카라면 자율주행에 대한 면들이 되겠는데 스마트카의 상용화 가능성 이 부분이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이 되겠고요. 최근 이번에 보면 뭐 오히려 좀 이 자동차 업체들보다는 IT 업체들이죠. IT 업체들이 이 모터쇼에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하는 것들이 상당히 특징이 지금 되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LG전자 있어서 자율주행에 대한 콘셉트카라고 하는 제아라는 그 뭐 모델에 대해서 좀 전장 부품의 공급 관련해서 기술 협업을 했다 뭐 그런 면들이 상당히 좀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이 지금 뭐 스마트카 관련해 갖고는 역시 지금 핵심적인 내용들 한번 그 자료 화면을 지금 놓고 보면요. 스마트카라는 게 결국은 자율주행이죠. 얼마나 사람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실 때는 일단 눈이 필요하고요. 눈으로 시각을 통해 갖고 판단을 해야 되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결국 손과 발이죠. 핸들과 뭐 엑셀레이트 또 브레이크를 갖고선 이렇게 주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시각을 좀 들쓸 수 있고 가급적이면 손을 들쓸 수 있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뭐 시각과 그 손과 발을 다 안 쓸 수 있는 게 최종적인 스마트카 자율주행의 면들이 되겠는데요. 결국 뭐 그 차는 운전시키고 잠자도 되는 그게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 지금 단계적인 구분들을 보면 뭐 0단계라고 볼 수 있는 위험 경고 수준 요 정도는 뭐 지금도 여러분들 뭐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주차할 때 뭐 이렇게 가까운 거리가 되면은 소리가 난다 하는 그 정도가 위험 경고 단계가 되겠는데 이건 이미 상용화가 충분히 된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선택적 능동 제어 부분인데요. 운전대 또는 페달 중 선택적 자동 제어. 이것도 여러분들 뭐 자동차 중에서는 최근에 사신 차들 중에서는 충분히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속 주행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어 있고요. 예. 그 조금 이제 단계가 넘어간 게 한 2단계, 3단계 통합 능동 제어와 제한적 자율주행 단계가 이제 상용화 단계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 운전대와 페달을 어느 정도 동시에 자동으로 제어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통합 능동 제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한적 자율주행은 제한된 조건 하에서는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제한적 자율주행 요 단계가 이제 그야말로 스마트카의 시대다 상용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단계가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데 현재 상용화 될 수 있느냐 하고선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2단계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느냐 본격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포인트가 되겠는데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죠. 어려운 면은 기술상의 어려운 면은 뭐 그렇게 많이 그래도 뭐 지금 뭐 2단계 내지 3단계를 기술적으로는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좀 비싸서 그렇지 예, 구현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단계인데 가장 문제는 이 위험 인자에 대한 통제예요. 지난번 주제 지지난달인가 한번 또 IT 관련된 엑스포 나왔을 때 그 여러분들 그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한 얘기들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증강현실의 현실화하는 부분들이 이 뭐 취미 활동 같은 경우 보통 지금도 증강현실 이와 같은 증강현실들이 뭐 취미 활동이 뭐 골프나 여러 가지 운동들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10,000가지 중에 10,000개의 행동 중에서 5번 실수가 있더라도 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동차 운전에 있어서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뭐 10,000건의 주행 중에서 단 1건, 2건만 문제가 생겨도 이건 치명적이고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 사고가 나면 일단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 그야말로 그 오차가 뭐 10,000분의 1 그 이하로까지 크게 떨어져야만
되는 완벽을 기해야 되는 그런 면 때문에 어려운 면이 일차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 어려운 면은 또 보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자율 주행 장치를 어느 정도 이제 차들이 상용화를 시켰다 했을 때 뭐 누군가가 운전하다가 사고 많이 나죠. 하루에도 뭐 우리나라 교통사고 건수가 뭐 100건도 넘는데요. 누군가 운전을 하다 본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운전자가 나는 이 자율주행 장치를 지금 쓰다가 사고가 났다 하고선 우기고 보험 청구를 했을 때 보험사 또는 자동차 회사에서 증빙할 방법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차는 이미 부서져 있지, 운전자는 그렇게 주장하지. 그런 면들. 첫째는 그러니까 완벽해야만 되는 그런 면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 처리에 있어서의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뭐 상용화는 지금도 뭐 예측은 그렇게 나옵니다. 한 2025년 이후에는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25년이 되면 상용화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딱 눈앞의 시점들, 뭐 5년, 10년 안의 시점들에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용화가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뭐 기술 진보의 수준을 봤을 때는 2025년 이후에는 그래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 정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뭐 스마트카 내지는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뭐 테마가 가끔 형성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현실화가 되기에는 아주 큰 장벽들이 있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예, 제네바 모터쇼 우리가 뭐 주목할 부분이 있는지 좀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서 열려서 대체적으로 이번에 현대 기아자동차 출시된 제품들은 다 SUV 차량인 것 같아요. 보니까 현대 올 뉴 투싼하고 기아자동차 스포츠 스페이스, 그다음에 쌍용차의 뭐 티볼리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자동차 부분의 어떤 약세 부분도 저도 이쪽에서 좀 찾고 싶어요. 거기 그 모터쇼에, 제네바 모터쇼에 애플하고 구글 CEO가 참여를 했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그 명진호 운영 얘기했던 미래의 어떤 자동차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어떤 개편과 관련된 부분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장에서 관심은 그 애플과 구글의 자동차 시장의 참여입니다. 향후에 또 자동차 시장의 핵심이 두 가지죠. IT와 접목한 자동차의 어떤 전자화, 그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이미 친환경 자동차는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좀 출시를 하고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애플이 지금 전기 자동차에 지금 참여를 좀 선언해놓고 있는 쪽입니다. IT를 좀 접목을 해가지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애플과 구글이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어디와 손을 잡고 그렇지만 독자적으로 자동차를 개발해 나설지, 특히 애플을 많이 주목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요즘 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애플 관련 스마트폰 펜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출시가 된다 한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특히 애플이 지금 현금이 지금 200조 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 지난 4분기만 애플이 스마트폰에서 무려 약 19조 5천억 달러를, 19조 5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0조 원 가까이를 4분기만 벌어들였습니다. 그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자동차 시장에 참여한다 한다면 분명히 다른 여타 자동차 업체들이 현대자동차라든가 뭐 경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던 부분이 물론 이제 2017년도 20년 이후지만은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현대 기아자동차가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약간 그래도 기술적이 못 따라간다면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 기아자동차가 어떻게 생존할지 그 부분이 어떤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현재 주가의 어떤 부진 요인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렇게 좀 말씀 좀 드리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과거에 우리 점검해 드렸던 뭐 고령화 관련해 가지고 그 저출산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특히 조선주라든가 자동차 업종 자체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보니까 거의 50대더라고요. 임금은 30대에 비해서 거의 30% 많은데 생산성으로 따지면 50대가 30대에 비해서 많이 처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인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와 관련된 어떤 부분도 최근에 제조업체 중심의 주가에 부진율을 작용하고 있는가 한번 덧붙이고 싶고요. 자, 제네바 모터쇼와 관련된 주목할 부분이 있는 거 좀 점검해 봤고요. 다시 국내 자동차 업종 전망과 전략으로 좀 넘어와서, 자, 서두에 자동차 재시동 걸날쯤이 우리 명진호 연구원 거의 하반기라고 그랬어요. 네. 그 이유를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고 이따가 전략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언급 좀 하시죠. 네. 이건 좀 차트로 한번 접근을 해 보십니다. 그 월간 차트로 지금 접근을 하겠는데요. 자료화면 지금 보시면요. 그
현대차에 있어서 현대철 가장 뭐 기준으로 지금 삼아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철 기준으로 지금 월간 차트를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삼봉이 나와 있죠. 최근 한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세계의 큰 봉우리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훼손되면서 지금 밴드를 깨고서 내려와 있는 이런 지금 국면들이 되겠는데요. 결국 추세가 난다는 거 어느 정도 추세적인 상승을 한다는 거는 1차적으로는 19만 원 정도 그야말로 직전 밴드의 하단부를 부딪혀줘야 되고 부딪혀준 이후에 직전 밴드에 나름대로 상단부인 뭐 한 23만 원 이상을 그래도 부딪혀줘야 또 추세가 나온 것이고 또 23만 원을 뚫고선 26만 원이죠. 전고점 26만 원을 뚫고 넘어가는 게 본격적인 추세 상승이다. 그렇게까지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 최소한 뭐 추세가 난다는 건 일단 그 19만 원대, 23만 원대 즉 주가가 수직으로 급락했던 걸 회복하는 단계가 될 수 있어야 추세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인데 그런 시점은 뭐 한 6개월은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이런 월봉 차트에서는 현재 시점 즉시적으로 바로 돌릴 수 있는 지금 양상들은 아직 좀 어렵고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수직 끝나기 위해 6개월 정도 등락 구간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적인 한 6개월 정도 그럼 총 12개월 정도 등락이죠. 그 정도가 나타나면은 그래도 19만 원 정도 내지는 19만 원에서 23만 원 추세적으로 밀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되어줄 수가 있는데요. 그 시점이 한 8월 달 말 9월 달 초 거기서 좀 판가름이 날 수 있는데 그럼 결국은 그 이제 하반기가 시작될 때 2, 4분기 실적이 나오고 이제 3, 4분기에 대한 전망이 나올 때 그런 시점들에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현대차 기아차에 있어서도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MS가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요인들 내지는 실적이 조금이라도 이제 호전될 기미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전혀 늦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걸 확인된 시점에 이미 23만 원, 26만 원 이런 가격이 된 게 아니고 그걸 확인해도 주가는 20만 원 밑에 있을 거예요. 20만 원이 아니죠. 한 18만 원, 19만 원 밑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단계가 좀 필요할 걸로 지금 보여지고 현재 시점 제가 봤을 때는 올 지금 2분기 이제 상반기 중이죠. 상반기에서 이제 뭐 3분기 초반 여름 그 정도 시점까지는 뭐 아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글로벌 경쟁 기업 대비 결국은 뭘 다시 뺏어와야 돼요. 프랑스 자동차 회사들이 새롭게 뺏어가고 있는 캐파를 다시 뺏어와야 되고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다시 엔화 수준의 정상화를 필두로 뺏어가고 있는 그 캐파를 뺏어와야 되는데 뭐 급격하게 갑자기 뭐 엔화 가치가 다시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타난다. 하는 등의 그런 변수가 아마 없을 걸로 보이는데 그런 양상이 없다면은 역시 최소한 6달 정도는 지금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지금 일단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종 전망은 시장 지수 대비해서 그렇게 초과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언제까지? 최소한 1분기 실적이 확인이 될 때까지. 1분기 실적이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엔화 약세와 관련된 그랬던 부분들이 실적이 어떻게 반영됐 그 1월달, 2월달에 현대자동차가 대체적으로 해외 쪽이라든가 국내 쪽의 판매량 자체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1분기 실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보게 되면 글로벌 자동차 관련 종목과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 자동차, 그 다음 여타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표를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자, 표를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는 정말 쌉니다. 절대적으로 이게 주가 자체는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대 주가가 있고 절대 주가가 있는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가 PER이 지금 평균 6배, 7배니까 우리나라 시장으로 지금 평균 PER이 작년 실적 기준에서 15배, 6배니까 주가 상당히 싸죠. 그런 측면에서는 절대적인 측면에서 쌉니다. 그렇지만은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물론 표를 보게 되면 글로벌 기업들과도 주가가 싸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판단을. 그렇지만은 상대 국가들의 어떤 PER 수준을 좀 봐야 되겠죠. 예컨대 미국의 현재 포드가 지금 10.1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 GM 같은 경우 아마 8.5배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GM이, 즉, 포드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10.1배를 받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다우라든가 S&P PER이 지금 16배, 17배거든요. 즉, 미국 시장에서도 자동차 업종이 거의 시장의 평균에 비해서 60% 정도 할인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비교해 본다면 결국 국내에 절대적으로 싸지만은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업종이 이렇게 할인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 본다면 그렇게 매력적인, 물론 싸기는 싸지만 그제 아주 매력적이지 않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타 자동차 외에 타이어 종목들도 주가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PER이 9배인데
유럽에 있는 미셸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브리ヂ스톤 같은 게 PR이 10배입니다. 그들 국가 유럽이 PR이 15배, 16배 되는 수준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타이어 업종 주가가 안 되는 거고요. 못 가는 거고. 반면에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PR이 6.9배인데 일본에 있는 그 덴소라는 그 자동차 부품 회사가 PR이 16배입니다. 즉 도요타 자동차는 12배인데 자동차 부품 업종이 상대적으로 멀티플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완성차보다는 기아차, 현대차보다는 현대모비스가 실적도 지속적으로 증가된다는 관점에서 유리하는 측면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편은 조금 전에 미국 다우지수와 미국의 자동차 업종 지수를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명준원님의 서두에 유럽의 자동차 시장은 강세라고 해서 그건 맞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도 물론 자동차 업종이 가는데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다우지수와 자동차 업종 지수를 비교해 보면 나타나 있죠. 즉 다우지수가 상승한 만큼 미국의 자동차 업종 지수는 거의 반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자동차 업종의 주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판매량, 미국의 기업들 실적, 현대 기아자동차는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고전하고 있지만은 미국에 있는 GM이라든가 포드는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되는 쪽인데도 불구하고 다우지수에서 상승률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즉 결국 국내 자동차 업종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특히 미국에 있는 다우지수 수성되는 자동차 종목들이 가야지 결국 상대적으로 국내 자동차 업종들이 싸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왜냐하면 결국 자동차 업종 외국인들 주식 안 사주면 못 가거든요.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국내 자동차 업종이 매력적으로 부각이 좀 돼야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 건데 결국은 자동차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외에 있는 GM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럽 쪽에 있는 자동차 업종의 주가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개인적으로 못 간다는 이유 자체가 최근에 미국의 업종들 자동차 종목들이 주가 많이 떴어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점에 단기적으로. 근데 국내 자동차 업종은 못 가고 있거든요. 즉 남들 갈 때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어떤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략을 대충 우리 명준호님 전략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전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될까요? 네, 한 9월 전까지는 그 8월 정도죠. 지금 이제 봄이 시작되고 있는데 초봄이죠. 이제 봄이 시작되고 있는데 봄과 이제 여름 정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날씨가 이제 뜨겁다가 폭염이 내리쬐고 폭염이 이제 슬슬 가실 무렵 초가을에 오려고 하는 그런 시점. 거기서 이제 추세에 대한 여부, 추세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서 거기서 배팅을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맞는 전략이라고 보이고 그 전까지는 그렇다고 뭐 저점이 그렇게 크게 붕괴되고 주가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거래량 좀 죽어 있고 그런 시점들에서는 트레이딩 용도 한 5%, 7% 정도 수익 내는 트레이딩 용도로는 계속 활용할 가치는 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일단 3분기 중, 즉 9월달 초나 8월달 말 거기서 점유율 변화 그리고 차트 패턴 재검토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9월 전까지는 포트에 이쪽 자동차 비중을 많이 갖고 있을 경우에는 지수가 오히려 올 여름장 흐름에서도 상당히 강한 양상들이 나타나더라도 상대적으로는 좀 소외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또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일단 전망을 말씀드리면 주가는 안 빠집니다. 하락 조정은 그렇게 없을 거라서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렇지만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특히 조금 전에 1분기 시작 확인될 때까지는 의미 있는 상승을 기록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고 1분기 시작을 좀 확인하면서 불확실 해소가 좀 돼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외국인 좀 수급들이 좀 들어와야지 좀 주가가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대응 전략 측면에서는 완성차보다는 당연히 부품주입니다. 수급도 지금 현대차라든가 기아차가 갈 수 있는 수급이 여건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 왜 부품 종목이냐 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답이 나와 있어요. 예컨대 대형주 중에서 현대차를 사야 되냐 기아차를 사야 되느냐 최근에 기아차가 실적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덜 빠졌는데 기아차가 주가 못 올라간 이유 자체는 실적에서 나타나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현대차를 사야 되느냐 그렇다면 현대모비스를 사야 되느냐 당연히 현대모비스입니다. 일단은 완성차 같은 경우는 신차가 판매가 돼야지 증가되는 쪽이라고 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신차가 판매량이 증가되면 당연히 부품도 많이 증가될 거고 신차가 안 팔려도 부품 쪽에서 꾸준히 증가되는 쪽이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성격이 현대모비스거든요. 그리고 실적의 추이를 보게 되게 되면 현대모비스는 지금까지 그래도 역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거의 증가됩니다. 그렇지만은 현대차, 기아차는 이미 2012년도 이후에 매출액 정체 내지는
이 순익 자체는 매출액은 정체고 2014년부터 이미 역성장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현대모비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유리하고 이미 또 그렇다 주가가 이미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별 보시다시피 그렇게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보다는 그 아래권에 있는 종목들 중소형종목들 현대유화는 실적이 좀 그렇고 성우하이텍이라든가 SL이라든가 DRB라든가 성우하이텍은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발표된 SL이라든가 DRB 같은 경우는 주가 상당히 강세예요. 강세를 보인 이유 자체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뭐 DRB 동일 같은 경우는 고무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던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은 PER도 낮고 뭐 그런 종목들이 현재 수급 여건 중소형 종목들 강세장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매하는 전략 즉 대형사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현대모비스가 유리할 것 같고 그것보다는 또 중소형 종목 쪽에 실적이 좋은 종목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1의 주제, 자동차 종목들을 상당히 지지부진해서 제시동 걸 날이 언제쯤 될까 관련해서 의견을 좀 나눠봤고요. 거의 뭐 대체적으로 명준호 운영과 저랑 시각을 거의 뭐 보는 시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보시기 좀 바라겠고. 자, 라운드 1의 주제는 여기서 좀 마치고 라운드 2 마수 동망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